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77쪽 준비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FAT 1급 기출문제 71회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론을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우리가 한 문제당 3점씩 배점이 되어 있고요. 전체 10문제니까 총 30점이죠. 네, 이론은 직접 이제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잘 확보해 두셔야 실기 때 실수가 좀 있어도 무난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을 망치게 되면은 좀 위험해요.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론은 최소한 절반 이상, 좋게는 7개 이상 맞추시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가지고 10개를 다 맞추는 게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최소 5개 이상 그리고 가능하면 7, 8개까지는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1번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회계란 무엇인가 그 회계 재무회계 이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앞부분에 나오죠. 회계의 질적 특성 해가지고 중요한 질적 특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음 중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아마 강의를 보시면은 이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 예피적이라고 그 첫 글자를 외웁시다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목적 적합성 하면은 예피적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의 예하고 피드백 가치의 피, 적시성의 적을 예피적으로 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측 가치 하나 있죠? 예측 가치가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피적 이렇게 외우는 거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뢰성은 표검중으로 외우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거를 표검중으로 외웁시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피적 표검중,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 신뢰성은 표검중이다. 이거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을 보시면 다음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다. 다에 적합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다는 무슨 이익이냐 이런 얘기인데 자, 매출액에서 가를 빼가지고 가는 매출 원가입니다. 가에 들어가는 건 매출 원가예요. 가를 빼가지고 니콜 뭘 구하느냐면 매출 총이익을 구합니다. 나가 매출 총이익입니다. 나는 매출 총이익. 자, 거기에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다시 뺍니다. 그러면 니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에 적합한 것은 1번 영업이익이 답이 되겠죠. 끝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에서 더하기 영업의 수익은 더합니다. 영업이익에다가 다음에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빼줍니다. 니콜 그것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그러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래서 라버는 4번에 있는 법인세 차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법인세 법인세를 빼줍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이죠.
이 표 아주 중요하죠. 이거 손익계산서의 구조이거든요. 이 손익계산서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이 그냥 완전히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 표 완전하게 외워두셔야 된다. 손익계산서 구조를 모르면 여러분이 놓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완벽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재무상태표 여러분 아시죠? 자산, 부채, 자본 이걸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하면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걸 회계등식이라고도 하지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앞에서 유형상사라든가 또 그 앞에 3일 패션이라든가 이런 회사 하면서도 결산하고 재무상태표 만들어 보셨죠? 자, 1번.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에는 보통예금, 선급금, 미수금 등이 있다. 네, 당좌자산에 있는 계정 과목들 여러분 몇 가지씩 외워두셨죠? 네, 맞습니다. 보통예금, 당좌예금, 선급금, 미수금 다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는 계정 과목들입니다. 다음에 2번. 임대보증금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자, 임대보증금.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그게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자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표시합니다. 비유동 부채로 구분됩니다. 예. 우리가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만약에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보통예금에 입금시켰으면 보통예금 자산은 증가해요. 그렇지만 만기 때 그걸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또 동시에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비유동 부채, 임대사업자의 비유동 부채로 표시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는 임차보증금입니다. 빌리는 사람. 건물을 빌리는 사람, 뭔가를 빌리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예금 자산은 감소하겠죠? 계좌이체 시키면은. 대신에 임차보증금은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2번이 옳지 않다. 3번.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있다. 그렇죠?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이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차량 운반구, 비품, 구축물 이런 것 등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네, 여기까지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자본계정이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거는 자본거래는 아니지만 자본을 증가시키는 자산의 평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및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이 모아진 곳입니다.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자본의 구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임대보증금은 부채요, 임차보증금은 자산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4번을 보게 될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네. 아까 이 3번도 다 개정 과목에 관한 문제였다 말이죠. 4번도 개정 과목 문제예요. 예, 개정 과목 분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 이 3번, 4번 다 어렵게 느껴지겠죠. 개정 과목 분류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놨다면은 3, 4번은 아주 쉬운 겁니다. 자, 여러분이 판매비와 관리비, 앞에서 우리가 유형상사할 때도 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급여, 보험료, 또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뭐 등등 해서 광고 선전비까지 쭉 판매관리비 우리 훑어봤지 않습니까? 자, 여비교통비 해당되고요. 복리후생비도 판매관리비 계정이고요.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계정이고요. 접대비, 판매관리비 계정입니다. 네, 이 네 개만 판매관리비예요. 자, 개발비는 뭘까요?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고 무형자산이죠. 네,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또 기부금, 요 세 개는 영업외 비용이죠. 이 세 개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요 네 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어요. 450에다가 505만 원에다가 615만 원. 3번이 답입니다. 더해 보니까.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오른 것은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이다. 분계 문제네요. 자, 네모 문제,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 볼까요? 주식회사 항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제 주식 2,0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27만 원을 지급했고요. 회사는 주식을 단기 보유할 목적이며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예, 요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뭐 올해 안에 5,000포인트는 뭐 금방 갈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4,600포인트인가? 이렇게 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 오르는 주식도 있지만 오르지 않는 주식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잘 선택하면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단기 보유할 목적이다 그러면은요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이어야 돼요. 단기 보유 목적. 그러니까 단기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목표한 가격 상승이 되어 가지고 내가 이익을 설정해 놓은 그 이익 수준이 되면 처분해 가지고 돈을 금방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단기 보유 목적의 주식이죠. 근데 장기 보유 목적은 이건 뭐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아니면 내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거야. 그는 매일매일 주식 가격 보지도 않아요. 믿을 만한 주식,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주식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식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단기 보유가 아니라 장기 보유한다 그러죠. 장기 투자. 그런 것은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언제 팔지 계획이 없어요. 돈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 나는 주식에 투자할 거야 해놓고 투자해놓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쭉 보관을 할 계획이다. 그런 것을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이 돼야 됩니다.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금액이 1,400이냐, 1,427만 원이냐, 이게 문제죠. 자, 27만 원이 뭐냐면 거래 수수료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자산이라도 나머지 모든 자산은 그 자산을 취득하고 관련된 모든 비용을 원가에 포함을 하거든요. 다 그래요.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 이것만은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용 처리예요. 그냥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이라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단기 매매 증권 말고 다른 거는 뭐 건물 뭐 이런 유형자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가증권도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은 포함을 안 시키니까 1,400만 원이 됩니다. 왜냐? 2,0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샀어요. 곱하기 7,000 하면은 1,400만 원. 답이 1번입니다. 다음 6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였냐?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5번에서 설명할 때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그 자산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기계장치점 마침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다 포함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기계가 1,000만 원, 설치비가 45만 원, 설치니까 취득과 관련된 거죠. 기계 운송하는데 30만 원, 기계를 공장으로 가져오는데 30만 원 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포함해야 돼. 시운전 하는데 11만 원. 시운전이라는 것은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이것도 비용이 들어갔으면 원가에 포함해야 돼. 자, 근데 맨 마지막 거는 설치 후 수선비라고 그랬어요. 설치 후 수선비는 설치 단계의 비용이 아니죠. 예,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선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선비를 제외한 이 네 가지가 모두 기계장치 자산으로 처리돼야 됩니다. 다 더해보면 1,086만 원 해서 답이 4번이군요. 다음은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 따른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김 부장이 김 대리님, 김 과장님 출장비 지급했습니까? 그래요. 김 대리가 예,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으며 출장비 정산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네, 아직 출장을 갔다 오지 않아서 그 말이에요.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출장비를 미리 선지급해 주는 게 출장비를 미리 선지급해 주는 것을 회계 처리할 때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 김 과장의 가지급금이다. 답이 1번입니다. 가지급금 관련해서 우리 연습 문제도 했었죠. 앞에서. 다음에 8번, 9번, 10번.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김한공 씨는 25년 2월 10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했어요. 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거래에 대한 김한공 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오른 것은 폐업 시 확정신고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 말한 겁니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해야 돼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안 기다리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 25일. 자, 그러면 폐업한 날은 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2월 달 다음 달이면 3월 달이죠. 3월 25일 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이다. 이렇게 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다음은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자, 영세율 제도 여러분 잘 아시죠? 수출 다 영세율 적용해 주죠. 자, 첫 번째 사람.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이에요. 세율을 0%로 적용한다. 다음 두 번째 사람.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네, 그래서 영세율 제도를 우리가 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해요. 완전 면세 제도.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다 환급을 해주니까. 자, 두 번째 사람도 맞았고 세 번째 사람.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야. 맞아요. 소비지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가가치세가 그 소비세잖아요. 소비한 국가에서 과세한다 하는 원칙을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생산만 하고 외국으로 수출할 때 소비지국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출할 때는 그걸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거다. 그럼 마지막 사람 볼까요? 모든 수입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이 아니고 수출. 수입하는 재화는 국내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예, 수입한다는 건 뭐죠? 외국에서 생산한 것을 동네에서 소비하려고 사오는 거죠. 거기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래서 민경이가 틀렸어요.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아닙니다. 답이 4번. 다음은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1기 부가가치세 애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죠. 네, 그래가지고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다에서 매출세액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매출이네요. 여기가. 자, 그러면 제품 매출액 공급 대가라는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합계가 1,1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매출세액은 100만 원이죠. 예, 매출세액 100만 원 찾았습니다. 자, 이제 매입세액을 찾아보겠습니다. 나하고 다가 매입이네요. 제품 관련 매입세액 50만 원. 요거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중고 승용차 매입세액 20만 원. 영업부에서 사용할 2000cc 중고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했어요.
천시시 초과죠. 천시시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5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매출세액 100만 원 마이너스 매입세액 50만 원 하면은 납부할 세액은 3번 되겠습니다. 5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 네, 요렇게 풀어봤는데요. 71회는 앞에 70회 이론보다 더 쉽게 출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 느낌은. 회차마다 조금 난해한 문제가 한두 개 더 있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냥 평범하게 문제가 나왔으면 좀 쉽게 느껴지는데, 71회는 평범한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7, 8개 이상 맞춰주는 것이 예, 맞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 수행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이론 풀이에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여러분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전장식으로 로그인을 해 주실까요? 71회는 회사 코드 3271 대전장식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전장식은 인테리어 소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이런 소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기초정보관리의 1번 문제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네,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거래처 명품 인테리어의 대표자와 담당자 메일 주소가 변경되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대표자 명과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네. 그러니까 거래처 관리에 가가지고 이 명품 인테리어를 찾아서 이 두 가지 고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이 거래처가 굉장히 많으면 여기서 이제 명품을 찾으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컨트롤 F라는 키 여러분 아시나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 툭 치면은 이게 찾기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가 명품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빠르게 명품 인테리어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창은 이제 닫기 눌러서 닫아버리. 그래서 컨트롤 F 찾기 기능 알고 계시면은 편리할 거예요. 자, 대표자명 여기 박민규를 고쳐야 되겠네요. 신정일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메일 주소 바꾸라고 그랬으니까요. 추가사항 탭을 눌러서 바꿔야죠. SHIN 뒤에는 빌 36524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만 바꿔줘. 엔터 한번 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1번 끝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기초정보관리 두 번째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이라는 문제인데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주식회사 대전장식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도 하라고 그랬네요.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확정일자 이거를 입력하시오.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는요. 당기순이익이 서로 맞도록 맞추면 돼요. 고치면 돼. 당기순이익이 맞도록. 자, 그래서 이제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을 해보가지고 여기 지금 당기순이익이 많이 틀리죠. 자, 저 위에 401번 상품 매출부터 맞춰줍니다. 매출 원가도 맞았어요. 급여, 공유세. 예. 소모품비가 누락됐네요. 밑에다가 소모품비 입력합시다. 소모품비 480만 원 빼먹었네요. 법인세가 틀렸네요. 법인세 고칩니다. 500만. 자, 이렇게 두 개 고치고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딱 맞았죠. 100, 420, 000. 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다 고쳐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수행과제 2번 해야죠. 자, 그러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이걸 말하는 거죠.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고쳐진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돼요. 반영이 됐을 거고요. 처분 확정일자라는 게 요 자리입니다. 여기다가 그 날짜를 입력해 주면 돼요. 2025 0227 이렇게 입력하시고 네,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무수행 거래자료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실무 프로세스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3만 원 초과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자료 설명을 봅니다. 관리부 업무용 차량의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지급했으면 출금전표 쓰면 되겠네요.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관리부 차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거 잘 하실 수 있죠? 자, 입력해 볼까요? 일반 점표 가셔가지고 출금으로 먼저 날짜 입력해야죠. 1월 19일 부분에다 1 출금 계정과목 코드에 차량 유지비 822번 거래처 적요 전부 생략하시고 금액에다가 33,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비용 발생, 대변에 자산 감소인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까지 작성해야 하라고 그랬죠.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합니다. 네, 두 번째 줄에 추가해주면 돼요. 2025년 0119 하늘 주차장 이하늘 서울특별시 강남구 2층 128 14 838
68 3만 3천 원. 부분에 해당되는 거 없죠. 이 주차비인데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비워두시고 계정 코드가 차량 유지비 800번대였죠. 더블 클릭해가지고 골라주시면 차량 유지비 800번대 822 적요에다가는 주차비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 파란 글씨 보이시죠? 반드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을 확인하라. 그래서 여기 그 옆에 탭이에요. 여기 1번을 클릭하면 아직 안 넘어왔어요. 지금 건수가 아직도 한 건이잖아요. 이거 두 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눌러줍니다. 명세서 2 불러오기. 이걸 눌러주면 이게 두 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탭에 X표 받는다는 거죠. 이걸 닫으면서 저장하겠습니까? 할 때 예까지 클릭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저장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자, 자료 설명을 봅니다. 2월 15일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한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회사는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당시의 공정가치만큼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액면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예,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공채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40만 원이다. 그러면 이 40만 원은 뭐다? 단기 매매증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액면 금액은 여기 보니까 45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단 말이에요. 이 채권을. 예, 현금으로.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은 45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의 자산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5만 원 그 매입 가격과 공정가치 차이 5만 원은 뭐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시킨다. 여기서 해당 자산은 뭐냐면 차량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5만 원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채권을 어느 기관의 채권을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우리가 구입한다든가 지자체에서 발행한 채권을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채권을 시장 가격으로 팔지 않고 액면 가격으로 팔거든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낮아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여기서 설명한 대로 그것을 회사가 그 채권을 보유하려면은 단기간 보유하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해주고 장기간 보관하려면 매도 가능 증권이나 아니면 만기까지 보유하려면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개념 과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교재에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개념 과목들이 언급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인식하는 것은 공정가치 가격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액면 금액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해당 자산의 취득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 자산의 취득 원가로 포함시켜라.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5일 거 입력해 볼까요? 자, 전표 날짜를 2월 15일로 고쳐주시고 먼저 대변에 101번 현금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시고 45만 원 현금 45만 원이 감소하죠. 그런 다음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7번 단기 매매 증권 쭉 가셔서 40만 원이죠. 40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208번 5만 원. 네, 차량 운반구 5만 원. 이렇게 차변도 두 개가 다 자산이죠.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 전부 현금 거래이긴 하지만 출금전표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변 차변으로 대체전표로 작성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출금전표로 쓰게 되면은 두 줄, 출금 단기 매매증권, 출금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표 번호가 나누어지죠. 한 건의 전표가 아니라 두 건의 전표가 되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죠. 음, 자, 오랜만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처음 보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처음 보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업무용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출금 전표 써도 되겠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랬어요.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은 비용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비용으로.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수리한 것을 비용 처리할 때는 계정 과목으로 수선비가 맞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 중에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그래서 수선비로 회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입력할까요? 자, 일반 전표 3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 출금 수선비 820원. 자, 거래처와 적율 생략하겠습니다. 28,000원인가요? 네, 28,000원. 다음 4번으로 넘어갈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매출거래처 체육대회에 제공할 도시락. 매출거래처 체육대회에 도시락을 선물할 모양이에요. 그걸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현금 지급이니까 출금전표 쓰면 되겠네요.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이거 계정 과목은 뭘까요? 출금전표 할 때 계정 과목은 거래처 체육대회에 선물할 도시락. 접대비죠? 예, 접대비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거래 날짜가 7월 1일이네요. 자, 일반 조표 날짜를 7월 1일로 고치시고 출금 접대비 800번대 814 813번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조교 생략하시고 금액은 330 플러스네요. 33만 원.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이 자산 감소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 통장 거래 내역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 원금과 자, 우리가 대출을 받은 그 원금, 차입금이란 얘기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차입금이에요. 원금과 단기 귀속분 이자, 그러면 이자 비용이네요. 이거를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감소가 일어나죠.
대변의 보통예금이 550만 원 감소되고요. 자, 그러면 이 차입금인데 대출한 날짜를 보니까 25년 1월 30일 날 대출했고요. 지금 갚는 날짜는 25년 7월 11일이므로 1년 이내에 차입 기간에 해당되니까 이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었겠죠.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예. 그거 500만 원에 이자 비용이 50만 원. 이걸 차변에 기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래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11일이니까요. 7월 11일로 고치시고. 대변을 먼저 입력할까요?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 거래처는 하나은행 보통. 거래처 코드는 꼭 넣어야 되고요. 적요 생략하고 대변 금액은 550만 원. 다음에 차변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260번. 거래처가 어디서 받은 거죠?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에 국민은행 차입금이라는 코드 있어요. 98011 그게 500만 원 부채 감소. 또 차변 이자 비용 931 영업의 비용이죠. 931 거래처는 코드로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엔터로 국민은행이라는 거 텍스트만 보여주면 되고요. 안 넣어도 상관없고 이자는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은 차변의 단기 차입금은 부채 감소죠. 5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의 이자 비용은 비용 발생이죠.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이죠. 예, 거래의 판료소의 결합에 딱 부합되는지를 이렇게 체크해고 해봐야 돼. 네. 그래서 71회에 우리 거래자료 입력 문제 5문제까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부가세 문제부터 같이 풀어봅시다.